벽을 통과하는 사나이. 마르셀 M의 지음, 윤성희 그림. 몽마르트의 오르샹 거리 75번지 4층에는 D.T. 유웰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고 까만 콧수염을 기르고 동그란 안경을 쓴 D.T. 유웰은 시청 등기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중산모를 쓰고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D.T. 유웰은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3살이 된 해 어느 날 갑자기 벽을 통과하는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D.T. 유웰은 조그만 독신자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녁을 사 먹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 아파트 안이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D.T. 유웰은 한참 동안 벽을 더듬었는데 전기가 들어온 뒤에 주위를 돌아보니 뜻밖에도 자신이 집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난 분명히 집 안에 있었어.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난 현관문을 연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 밖으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벽을 통과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D.T. 유웰은 자기가 벽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한번 실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전혀 벽에 부딪히지 않고 또 걸리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D.T. 유웰은 근무를 마치고 동네 병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주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D.T. 유웰은 이렇게 말을 꺼내어 자기의 증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D.T. 유웰을 세밀히 진찰했습니다. 이건 병이군요. 이 병의 원인은 갑상선 괄약 내막의 나선형 경화증이라는 것입니다. D.T. 유웰은 의사의 말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병인가 하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일하면 나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이렇게 D.T. 유웰을 안심시키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D.T. 유웰은 약을 하나를 먹고 나머지 약을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그만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의 생활은 피곤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신문을 보거나 우표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도 D.T. 유웰은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T. 유웰은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지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꼭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이상한 능력은 D.T. 유웰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재주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생활을 바꿔 버릴 만한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D.T. 유웰은 그 이상한 능력을 한 번도 써먹지 않고 늙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D.T. 유웰의 상관인 무롱 과장이 정근을 가고 레퀴에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왔습니다. 레퀴에 과장은 말이 적고 옷솔 모양의 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과장은 부임 첫날부터 까닭없이 D.T. 유웰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D.T. 유웰과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면 더럽고 낡아빠진 물건을 대하듯 잔뜩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해오던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D.T. 유웰은 2년 전부터 공식적인 편지의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써왔습니다. 금월
모일자의 귀하의 서신을 접하옵고 일전에 교신했던 서신을 참고하와 그런데 새 과장은 미국식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자로 보낸 귀하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D.T. 유웰은 이러한 미국식 문구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날 습관대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단 말이오? 어느 날 과장이 D.T. 유웰을 자기 방으로 불러 몹시 야단쳤습니다. 고려해봤지만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습관. 과장이 책상을 탕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D.T. 유웰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무시했어. 상관의 명령을 무시했단 말이오. D.T. 유웰은 벌벌 떨었습니다. 집에 와서 D.T. 유웰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과장은 왜 날 그렇게 싫어할까? D.T. 유웰은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점점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매서운 과장의 눈초리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과장은 마침내 D.T. 유웰을 사무실 옆에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잡동사니 창고라는 표지가 붙은 방이었습니다. D.T. 유웰은 이런 모욕적인 과장의 처사를 꾹 참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을 때면 그 방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잡동사니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과장이 몹시 흥분해서 D.T. 유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앞에서 편지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편지라고 썼소? 이건 휴지 조각이야. 우리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휴지 조각이란 말이오. 당장 다시 써요. 다시.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D.T. 유웰은 항의하려고 했지만 과장은 D.T. 유웰에게 한마디 말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계속 멍청이 취급을 하며 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구겨서 D.T. 유웰의 얼굴에 다 던지고 쿵쿵거리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D.T. 유웰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되고 꼭 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D.T. 유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과 과장방 사이의 벽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얼굴만 쑥 내밀었습니다. 에헴 햄. D.T. 유웰이 헛기침 소리를 내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과장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과장은 벽 가운데에 쑥 나와 있는 D.T. 유웰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놀라 의자째 뒤로 꽈당 넘어졌습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까만 염소 수염이 난 D.T. 유웰의 얼굴이 과장을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과장, 당신은 강도야. 형편없는 깡패야. 과장은 공포에 질려 방바닥에서 벌벌 기며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 과장은 겨우 몸을 일으켜 복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잡동사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D.T. 유웰은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의 방에 나타나 욕을 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과장은 머리를 두어 번 흔들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D.T. 유웰의 머리가 또 벽에서 쑥 나타났습니다. 과장, 당신은 불안당이야. 깡패야. 기야! 과장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이날 단 하루 동안에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얼굴이 23번이나 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24번. 별로 힘 안 들이고 이런 재미있는 장난을 할 수 있게 된 D.T. 유웰은 과장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장난을 했습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눈을 까 뒤집고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온다! 히히, 올빼미 털이 빠진다! 히히히, 끄끄! 소름이 돋는다! 불쌍한 과장은 이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헬쓱해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와, 그만해, 그만! 과장은 머리칼이 쭈뼛쭈뼛 곤두서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에 뜰 정도로 체중이 줄어갔고 밤에 잠을 못 자 눈알이 빨갛게 되고 눈두덩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프를 포크로 뜬다거나 경찰관에게 갑자기 거수경례를 한다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둘째 주 첫날, 과장은 사무실로 나오는 대신 구급차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레퀴의 후임으로 새 과장이 와서 DTUL은 잡동사니 창고에서 나와 원래 있던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전에 썼던 형식대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이상한 능력으로 과장을 쫓아낸 DTUL은 전처럼 편안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이용해 멋있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활은 따분하고 답답해. 뭔가 다른 일이 없을까? 국리 끝에 DTUL은 은행 금고를 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센 강변에 있는 은행을 털었습니다. 12쯤 되는 벽과 칸막이들을 통과하여 여러 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속에는 100장씩 묶여있는 푸른색의 지폐와 수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DTUL은 돈과 수표를 주머니 여기저기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 금고 안에다 빨간 분필로 가루가루라고 서명을 남겼습니다. 서명 끝에 장식 글자를 아주 정성 들여 예쁘게 썼는데 그것은 다음날 모든 신문에 복사되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DTUL은 밤마다 은행이나 보석상 또는 부잣집에 침입해 물건이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가루가루라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 가루가루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신출 귀물한 궤도둑 가루가루, 어젯밤 모모 은행 침입이라든가 가루가루 보석상을 털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은 있는 힘을 다해 수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침입한 흔적이 없단 말이야. 게다가 금고 자물쇠에도 손댄 흔적이 없어. 경찰은 골치를 썩였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총을 든 경찰관 4명이 금고 앞에서 졸지도 않고 밤새도록 지켰는데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신출 귀몰한 도둑 가루가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여자들은 가루가루를 멋지고 날쌘 미남이라 상상하고 가루가루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비르디 갈라의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도난당한 사건과 파리 시립 서민금고 침입 사건은 같은 주일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 이후 가루가루는 완전히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무부 장관이 가루가루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습니다. DTUL은 이제 파리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 곳곳에는 돈과 수표가 쌓여 있었으며 보석들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TUL은 여전히 직장에 충실했습니다. 아침에 DTUL이 출근해 보면 동료들이 신문을 들고 가루가루에 대해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가루가루는 천재야. 아주 대단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혹시 마법사가 아닐까? 난 가루가루가 도둑이긴 하지만
그를 존경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만나고 싶어. 동료들은 가루가루에 대해 찬사를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뒤티 유엘은 기분이 좋아져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중 아무도 가루가루를 미워하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루가루는 부잣집 아니면 은행만 털기 때문에 가난한 동료들은 도둑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뒤티 유엘은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간밤에 그가 프랑스 은행의 금고를 털었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루가루는 신이야. 맞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뒤티 유엘은 동료들 틈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가루가루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어. 자네가? 누구지? 동료들은 뒤티 유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나야. 이 뒤티 유엘이야. 뒤티 유엘은 약간 뽐내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감탄하기는커녕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뒤티 유엘을 가루가루라는 별명으로 놀려댔습니다. 어떤 동료는 어이 가루가루 라고 불러놓고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뒤티 유엘은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루가루란 말이야. 뒤티 유엘의 고함에 동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인정이 많은 동료 하나가 오, 뒤티 유엘, 자네 얼굴빛이 안 좋아.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대놓고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뒤티 유엘의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뒤티 유엘은 출근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며칠 뒤 야간 순찰대가 가루가루를 파리의 어느 보석상에서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나? 흥분한 경찰서장이 야간 순찰대원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보석상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순금으로 낸 잔으로 보석상의 진열장 유리를 깨며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다음날 신문에 뒤티 유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파리의 온 거리에 호외가 뿌려졌습니다. 큰 도둑 가루가루 체포되다. 뒤티 유엘은 물론 야간 순찰대가 자기를 잡으려 할 때 벽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티 유엘은 일부러 체포되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놀린 동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뒤티 유엘의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 바로 옆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오, 뒤티 유엘. 그래서 동료들은 뒤티 유엘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뒤티 유엘처럼 턱에 조그만 염소 수염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와 감탄에 사로잡힌 나머지 친구들의 지갑이나 시계를 슬쩍해 보기도 했습니다. 뒤티 유엘은 상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티 유엘을 오히려 기쁘게 했습니다. 나같이 멋진 도둑이라면 한 번쯤은 교도소에 갇혀보아야 해. 교도소에 갇힌 다음 날 교도관들은 뒤티 유엘이 교도소의 벽에 땅땅 못을 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소장의 방에 걸려있던 금시계를 그 못에 거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런! 교도관들은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못가망치는 어디서 났으며 금시계는 어떻게 가져왔지? 잠시 뒤에 교도관들이 뒤티 유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뒤티 유엘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노발대발하여 금시계를 자신의 방으로 도로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소장은 금시계가 다시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장은 허겁지겁
DTUL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DTUL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태연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 역시 소장의 서재에서 가져온 삼총사였습니다. 교도관들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새워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누가 차는지 알 수 없지만 자주 엉덩이를 차이곤 했습니다. 아야, 누구야? 그러나 벽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벽에 발이 있는 모양이야? 하고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가루가루가 교도소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상태 교도소 소장은 책상 위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저는 삼총사를 제2권까지 읽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 11시 35분과 1시 35분 사이에 탈옥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가루가루. 소장은 편지를 구겨버리고 즉시 교도소 안팎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부하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가루가루는 감쪽같이 탈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놀라운 사실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가루가루 탈옥하다. 사람들이 신문의 기사를 읽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가루가루야. 나는 그가 탈옥할 줄 알았어. 사람들은 전보다 더 열광적으로 가루가루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DTUL의 사진이 커다랗게 여러 번 신문에 나서 사람들은 대부분 DTUL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DTUL은 태연하게 목마르듯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탈옥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오 무렵에 DTUL은 콜랭크루 거리에 있는 꿈이라는 카페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DTUL은 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DTUL은 다시 상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삼중으로 빗장을 지른 어두컴컴한 방이 그의 방이었습니다. DTUL은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그날 밤에 탈옥했습니다. DTUL은 잠잘 곳을 찾다가 교도소 소장의 아파트로 들어가 비어있는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늦잠에서 깨어난 DTUL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녀를 불러 아침밥을 방으로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녀는 너무도 놀라 뒤로 꽈당 넘어졌고 소장의 아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얼마 동안 계속된 뒤에 DTUL은 비상 소집된 교도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소장은 DTUL을 골탕 먹일 방법을 찾다가 식사 때에 마른 빵만 주기로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DTUL은 마른 빵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그 빵을 교도관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빠져나가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점심을 시켜 먹고 커피까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가루가루입니다. 좀 전에 밖으로 나올 때 소장님의 지갑을 갖고 나오는 것을 깜빡했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난처한 지경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을 보내 음식값을 치러주셨으면 해서요. 소장이 직접 음식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DTUL에게 온갖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DTUL은 자존심이 상해 다음날 밤 다시 탈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잡혀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염소 수염을 싹 밀어버리고 동그란 안경 대신 네모난 안경을 썼습니다.
또 스포츠용 모자를 쓰고 골프 칠 때 입는 반바지를 입고 커다란 체크무늬 양복을 걸쳤습니다. DT 유엘은 쥐노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몇 가지 가구와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옮겨 왔습니다. DT 유엘은 조용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들썩한 명성이 실증나고 벽을 통과하는 일에도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두터운 벽이라도 내겐 공기벽처럼 느껴져. 그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보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DTUL은 이집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우표를 수집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목마르트 거리를 오랫동안 어슬렁거리거나 했습니다. DTUL의 변장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들마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장폴이라는 화가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장폴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산 사람이면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도 알아볼 정도로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DTUL은 아브레 부하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길 모퉁이에서 장폴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DTUL은 모르는 채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폴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게, 자네 꽤나 멋을 부렸군 그래. 형사들의 눈을 속이려고 멋쟁이로 변장했어.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DTUL. 아, 나를 알아보다니? DTUL은 놀랐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서둘러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DTUL은 르피크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달아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아름다운 금발의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여자군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다시 그 금발의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쳤을 땐 정신없이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TUL은 우표 수집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따윈 잊어버렸습니다. 금발의 그 아름다운 여자도 두 번째 마주쳤을 때 관심 있는 눈으로 DTUL을 보았습니다. 골프 칠 때 입는 반바지와 네모난 안경, 그리고 체크무늬 양복 저고리는 파리에서도 최고의 멋쟁이들만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발의 그 여자는 DTUL을 보고 영화배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DTUL은 금발의 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의 아버지는 수도승처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나쁜 남자를 만나 신세를 망치면 어떡하나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비직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하기 전에 딸을 방에 가두고 이중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동안에는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퇴근하면 딸의 뒤를 따라다니며 어디를 가든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 금발 여자의 이런 처지를 알고 DTUL은 더욱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사는 것 같은 그 여자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다음 날 DTUL은 톨로제 거리에서 그 금발의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우유를 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멀찍이 떨어져서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DTUL은 우유를 사러 가는 척하고 그 여자가 들어간 우유 가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어서 여자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TUL은 여자에게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요?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나는 염려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가 심하다는 것을요.
금발의 여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든 우유병이 떨릴 정도로 몸이 떨렸습니다.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아가씨를 만나러 아가씨의 집에 가도 좋을까요? 금발의 여자는 얼굴이 더욱 빨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여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해요. 꼭 가겠습니다. 뒤티 유웰은 그 말을 한 번 더 한 뒤에 우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뒤티 유웰은 금발의 여자 집 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이 무척 높고 담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밀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잠겼다는 것을 확인한 뒤 쥐노 거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뒤티 유엘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도 열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높은 담에 비해 집은 형편없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는 뒤티 유엘이 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뒤티 유엘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벽을 통과하는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발의 여자는 곧 진정되었습니다. 여자는 벽을 뚫고 자기를 만나러 와준 뒤티 유엘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티 유엘에게 자기도 뒤티 유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옷차림에 반했고 두 번째에는 대단한 사랑의 고백에 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뒤티 유엘은 금발의 아름다운 아가씨와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에요. 새벽 6시 가까이 되어 금발 아가씨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오겠어요? 두 사람은 안타깝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뒤티 유엘은 밤새 한잠도 못 자서 몹시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금발 아가씨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온종일 쏘 다녔습니다. 밤 10시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날따라 해가 영 서쪽으로 기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못 잔 데다 온종일 쏘 다니고 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뒤티 유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아파 큰일이야. 오늘 밤에 그 아가씨를 만나야 하는데. 뒤티 유엘은 서랍을 뒤지다가 서랍 밑바닥에 굴러다니는 알약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스피린인가 보다. 뒤티 유엘은 약 하나를 먹었지만 두통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기 직전에 또 하나를 먹었습니다. 아가씨의 집까지 가는 동안 두통이 멈추기를 기대했지만 두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다 아가씨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어느 정도 두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금발의 아가씨는 뒤티 유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심한 감시 때문에 친구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뒤티 유엘이 나타났습니다. 오, 뒤티 유엘,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가씨의 눈이 반가움과 기쁨에 더욱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뒤티 유엘과 아가씨는 또 밤새도록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뒤티 유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또 오겠소? 금발 아가씨의 방에서 나올 때 뒤티 유엘은 어깨와 허리가 뭔가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일이 전과 같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흙 속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군. 하지만 별일 아닐 거야. 이번엔 높고 튼튼한 담을 빠져나갈 차례였습니다. 뒤티 유엘은 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담 속은 칠흑 반죽 같았습니다. 그는 담에서 빠져나가려고 마구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반죽은 더욱 그를 죄었습니다. 늪 같아. 왜 이러지? 뒤티유엘은 마침내 길 쪽으로 얼굴만 쑥 내민 채 몸은 담 속에 묻힌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뒤티유엘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아, 그 약 때문이야. 뒤티유엘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스피린인 줄 알고 먹은 그 약은 의사가 그의 병을 낫게 하려고 처방해준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뒤티유엘은 이틀 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돌아다녀서 무척 피곤했습니다. 이런 피로와 약의 효과가 겹쳐 병이 치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뒤티유엘은 목이 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루가루 뒤티유엘은 담과 함께 굳어져 버렸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파리의 노르뱅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덤 저쪽에서 불어오는 듯한 이상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가루가루로서의 생활과 너무도 짧았던 사랑의 아쉬움을 탄식하는 뒤티유엘의 한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티유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단 한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